제가 이제 최근에 이 책을 썼습니다. 자, 이병철의 길 묻다. 이병철 회장 집을 한번 가보세요. 그때 제가 그 이병철 회장의 동네를 가서 본 느낌은 거기가 읍 단위도 아닙니다. 리 단위. 내가 볼 때는 300석을 받았거든요. 아버지한테. 이병철의 회사를 창업할 때 300석 받았어. 받았는데 자기네 집 전 재산이 300석밖에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돈을 벌었냐? 그 경남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궐 같은 기아집이 쫙 있어. 그 밑에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 GS그룹의 회장이 허창수죠. 허창수네 집 윗집이 구인애네 집이야. 구본모 아버지, 할아버지. 나란히 붙어있다니까요. 지수면 승내리에 있는 지수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지수초등학교를. 왜 다녔냐? 의령 산골짜기에는 서당밖에 없어, 서당. 그러니까 서당 가서 사사성경까지 배웠어, 이 사람이.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수면에 있는 초등학교, 일본 사람이 교사라고 와 있는 이 학교 이름이 지수초등학교입니다. 지수초등학교 나옵니다. 먹고 살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네 집이냐? 이병철이의 바로 위에 누나 이분씨예요. 이름이 이분씨가 GS그룹의 허창순의 집에, 지금은 허창수의 할아버지지만은 할아버지네 집에 마름이었던 허순구라고 있습니다. 허순군의 집으로 허순구한테 시집을 와, 누나가, 이분씨가. 그래서 허씨 집안에 마름으로 있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린 처남인 이병철이를 거기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수초등학교를 왔다 갔다 댕겼다고. 이 지수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 누구냐면 LG그룹의 창업주인 구인애입니다. 구인애가 1회 졸업생이야. 그 다음에 효성그룹을 창업한 조홍재가 또 1회 졸업생이야. 지수면에서 대한민국을 울리는 재벌이 4명이 나온 거예요. 삼성그룹 나왔죠. GS그룹 나왔지. LG그룹 나왔지. 효성그룹. 4대 그룹이 나왔었어. 지수초등학교 출신이. 지수초등학교 강력한 학교지. 이 꼬마가 자기 누나네 집에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학교를 다녔는데 주인집이 누굽니까? 주인집이 GS의 허창수네 집이죠. 그 할아버지죠. 거기서 다니니까 1953년에 부산에서 제1제당을 창업할 때 자본이 딸리니까 GS그룹의 돈을 3분의 1을 땡기거든. GS의 헌의 집이 경주 최부자와 더불어 우리나라 남한에서 양대 부자였습니다. 양대 부자. 17,000석. 지수면 승내리에 살고 있던 허씨들이 38,000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경남도의 땅을, 쌀을 다 휩쓸었다고. 쓸었는데 헌의 집이 17,000석으로 제일 부자였어. 바로 오늘날 GS그룹이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삼성에 초기에 투자를 하죠. 허정구가 삼성의 제1제당의 초기 투자를 3분의 1을 함으로써 제1제당의 초대사장을 하죠. 그 다음에 허정구의 동생인 허준구가 LG의 구인에게 투자를 하죠. 그래서 LG 라키화학공업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허와 이병철이 만나서 창업하죠. 제가 허씨네 집안 그 백년사를 제가 썼는데 그때 허씨문 중에 어른들 다 만났거든요. 그 어른들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성이 그렇게 세? 딱 세지 않습니까? LG도 세지. 네, 셉니다. 근데 우리 집안 얘기를 그냥 쓰니까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써달라. 왜냐하면 삼성도 창업했고 LG도 창업하는데 허씨네 집이 다 관여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지수초등학교를 다니죠. 다녔는데 중간에 때려치고 이제 중동 중학교를 가죠. 중동. 근데 중동도 다니다 또 때려치지. 때려치고 속성과로 해서 와세다 대학을 이제 들어가죠. 와세다 경영학부를 들어갔죠. 와세다라는 학교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쌉니다. 부잣집 애들만 다니는데 저기는 부잣집. 돈 없으면 못 가. 그래서 와세다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는데 1938년에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그룹이죠. 동화약품은 더 오래됐죠. 동화약품은 100년이 넘었으니까. 동화약품 부채뼈 할명수. 이병철 회장이 그 어머니 집도 제가 가봤는데 저기 그 경북 달성에 있더라고. 달성. 거기도 완전 대골집이더만. 아주 땅땅거리고 잘 사는 집안이야. 와세다 대학을 다니는데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아서 각기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세전에는 나오진 않는데 제가 추정 거보는데 각기병인 것 같아요. 중퇴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식들이 졸졸이 누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노름을 하고 술 먹으면서 저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분갈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300석을 떠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나와서 마산으로 왔어. 그 마산에서 정미소를 삽니다. 쌀값이 쌀 때 방아를 쪄서 내다 팔면 돈이 남는데 쌀값이 비쌀 때 쌀을 사서 방아를 쪄서 내다 팔면 적자를 본대.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인천에 있는 정미조합, 정미두치소의 정보를 가지고 쌀을 사고 팔고 했는데 신문에 날 때 지금 쌀값이 오늘 현재는 굉장히 싸다라고 하면 자기가 샀다 이거. 사서 내다 팔 때 보면은 오히려 쌀값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쌀값이 너무 비싸다고 신문에 떠들 때 쌀을 사갖고 내다 팔면 쌀값이 또 더 올라가더래. 신문과 정반대로 움직이니까 돈이 벌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식하는 거나 1929년 30년에 주식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정미소에 돈을 많이 벌어. 트럭도 샀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머리를 딱 굴려보니까 일본의 은행, 식산은행이죠. 식산은행은 우리나라 지금의 산업은행의 전신입니다. 이 식산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 돈을 갖고 논을 사서 거기에 소작을 주면 돈이 남을 것인가 안 남을 것인가 계산해봤어. 이 사람이 와세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머리가 좋잖아요. 당시 일본 식산은행은 연리 7%로 돈을 꿔주고 있었습니다. 연리 7%. 식산은행에서 연리 7%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 갖고 논을 샀어. 논을 사가지고 소작을 줘. 소작을 주면 논농사를 줘가지고 요새 소작이라는 게 5대5잖아요. 5대5. 쌀을 갖다가 열마지기에 농사를 저 소작농에 준다. 그러면 쌀이 30가마니 나오죠. 열마지기로 소작농에 주면 30가마니가 나옵니다. 30가마니의 절반은 주인이 먹고 절반은 소작농이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소작농은 죽는 거지. 왜냐면 거기다 비료도 갖다 줘야 되지. 뭐 풀도 김도 매야 되지. 할 일이 많아. 그러나 주인은 뒤집만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5대5로 먹어도 소작농 입장에서는 아마 그 나머지 50%에서 절반밖에 못 건질 거야. 이병철 회장이 딱 따져보니까 연리 7%를 빌려서 소작을 줬을 경우에 돈이 얼마 남냐? 무작위 나온 무작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마지기당 그 당시 돈으로 한 10원 정도 남았대요.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되겠지만 쌀 한 가마니가 그 당시에 뭐 한 3, 4원밖에 안 왔을 테니까 돈이 무지하게 남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무려 몇만 평을 샀냐? 200만 평 샀죠. 200만 평. 경남 일원의 땅을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마산 식산은행의 지점장인 히라다라는 사람으로부터 200만 평 돈 빌려 샀어. 사가지고 앉은 자리에 경남 최대의 지주가 됩니다. 경남 최대의 지주. 그것도 나이 몇 살 때? 26살 때. 경남 최대 지주가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죠.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부동산 동결.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모든 부동산, 모든 대출 다 회수. 그다음에 모든 산업이 전시체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중일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병철한테 돈 꽂았던 마산 식산은행이 그동안 빌려간 돈 다 갚아라는 거야. 부동산 값이 폭락해버려. 떨어져. 200만 평을 갖고 있었는데 식산은행한테 빌린 돈을 200만 평의 땅을 산 돈을 도로 갚아야 돼. 논값은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렸어. 이걸 처분해가지고 다 갚았더니 마이너스야. 이 사람이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이익이 3개가 있으면 반대로 해도 손해도 3개가 있더라. 인생이라는 게 공평하더라. 삼리에는 3해가 있다. 이익이 3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도 3개가 있다. 이런 걸 배웠다는 거죠. 망하고 나서 1938년도에 남은 돈을 가지고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만들죠. 사실 이 당시에 이 정도 건물을 졌다는 거는 이 당시에 돈 많았던 거예요, 이거. 돈 많았던 겁니다. 국수 공장을 했죠. 별표 국수라고. 국수를 만들어서 팔았죠. 그 당시에 대구에 국수 가게가 32개가 있었는데 32개 중에서 국수의 품질이 가장 뛰어났대. 이건희의 큰아들이 이맹이죠. 지금 CJ그룹 명예회장. 국수 공장 안에 거기서 다 같이 잤다고 하더라고. 그 라면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자고 이건희도 그 구퉁에서 찌그려서 잤대요. 국수를 팔면서 한편으로는 대구가 이제 사과가 많이 나니까 사과를 사다가 또 건어물, 명태, 동태 이거 말린 거를 취급을 하다가 어느 날 만주에 갖다 팔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주로 여행을 가죠.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서 단동을 지나가지고 만주 봉천을 가죠. 봉천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사과가 없어. 만주지병은 내륙이 돼가지고 이 건어물을 취급하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다 팔고 만주 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른 특산품들을 구입해다가 한국에다 갖다 팔죠.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지금 이병철 회장이 그 당시에 만주까지 갔었다는 거는요. 요새 날로 치면은 한 동남아 정도 간 거 정도 해당돼.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용기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좀 벌어서 1948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서울로 올라오죠. 현재 그 종로 2가에 YMCA가 있죠? YMCA에 있는 바로 그 건물에 삼성물산공사, 소위 무역상사입니다. 무역상사를 설립하죠. 조홍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그룹의 창업주죠. 이 양반하고 동업을 하죠. 이 사람하고는 그 와세다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와세다. 왜냐면은 이병철이 어느 날 와세다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병철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한테 유학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 못하겠어요. 어떡할까 고민을 한 거야. 정정 회장처럼 장롱 속에 숨겨둔 돈을 들고 튀어야 되는데 이 들고 튀기엔 좀 그런 거야. 이 양반의 자식이니까. 길거리에 서고 집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조홍재 씨가 지나가다가 이병철을 보고 조홍재 씨는 그 이병철의 그 형의 친구거든요. 이병철 형이 누구냐면 이병각입니다. 이병각이 누구냐? 롯데 삼강 아이스크림 창업주. 이걸 삼강 아들을 롯데에 팔아서 롯데 삼강이 된 거라고 지금. 이병각의 아들이 누구냐면 중구 필동에 있는 제일병원이라고 있어. 지금 삼성 제일병원을 바뀌었는데 필동 제일병원 원장 이동희. 60년대 필동에 있는 제일병원이라는 산부인과로선 대한민국 최고였습니다. 굉장히 빵빵한 집안이죠. 이병각의 집도. 근데 그 이병각이 조홍재 친구라. 이제 이병각이 조홍재가 친구 동생이니까 이 병철이 왜 자네 길바닥에 밤중에 서 있나? 나 일본에 유학 가려는데 돈이 없습니다. 아 그래? 사실은 나도 일본에 유학 가고 싶었는데
나는 돈은 좀 있는데 혼자 갈 용기가 안 났는데 그럼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조홍재가 500원을 꿔주거든. 그 돈 갖고 유학을 간 거거든, 둘이서. 그러니까 둘이서 왔을 때 가잖아요. 자, 이렇게 갖고 그 조홍재를 다시 만나. 1948년대 삼성물산공사를 이걸 할 때 낙하생 기름이라는 게 쉽게 홍기름 아닙니까? 땅콩기름? 홍콩에 내다 파는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갖다 내다 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팔 게 없으니까 낙하생 기름 팔아갖고 이 돈 갖고 이제 해서 무역상사라고 이제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1949년도에 말이죠. 일본이 이와도 경기라는 게 터져요. 일본이 1945년에 이제 메가더 정부가 일본에 접수를 하죠.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경제재건이 어느 정도 되면서 1949년도에 삼종의 신기라는 물건이 나와. 그게 뭐냐면 냉장고, 테레비, 세탁기. 이게 1949년 무렵에 일본에 출현합니다. 이게 딱 나오면서 일본 국민들이 없는 와중에도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를 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월부, 할부로 막 사기 시작해. 이게 내수가 진작돼. 경기가 급상승해. 그러면서 그 경기의 이름을 일본 애들이 붙이기를 이와도 경기다 이런 말을 붙여요. 49년도 이와도 경기가 딱 터지는데 마침 그 다음에 1950년에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버린다고. 6.25 전쟁이. 6.25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모든 군사물자를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한반도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태평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건너올 때 미군에게 먹여야 될 채소, 이게 배로 들어오면 배 안에 다 썩어버리거든. 태평양 건너면서 한 달씩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채소를 전부 일본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그러니까 일본의 농가들이 채소 생산하라고 그냥 불태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채소를 제외한 기타 모든 생활 필수품을 일본 애들이 다 공급한다고. 여기서 일본이 떼돈을 법니다. 경기가 이와도 경기를 쳐가지고 상승세로 가고 있는 판에 미군이 달러를 왕창 갖다 줘버리니까 일본 경기가 완전히 폭발장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병철 회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갖고 그냥 폭탄 껍데기 탱크 깨진 거 보면 무진장 막 고철 널렸잖아, 고철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싹 걷어가지고 일본에 갖다 팔았어. 일본에 이와도 경기가 터지니까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를 생산하려면 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가 없잖아.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생산량이 딸려. 근데 마침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냥 하루 저녁에도 막 포탄이 막 수십만 발씩 떨어지니까 이병철 회장이 싹 긁어 모아갖고 싹 내다 팔았잖아. 그래가지고 이 고철을 팔아서 돈을 무지하게 축적을 하거든. 그래서 그 번 돈을 갖고 뭘 했냐? 1953년도 부산에 제일제당 만든 겁니다. 이 제일제당을 만들 때 그래도 자본이 딸리니까 GS그룹에 허정구한테 얘기해가지고 허정구 너도 돈 내라. 그래서 허정구가 3분의 1을 딱 되잖아요. 제일제당을 만드는데 제일제당 만들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일단 기계 자체가 없잖아요. 이 설탕을 만들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해야 되지. 자, 어쨌거나 이병철 회장이 저렇게 제일제당을 잘 벌고 있는데 1950년 3월 6.25가 터지기 전에 일본에 시찰을 갔습니다. 산업시찰을 가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우리나라가 너무 달러가 없으니까 국가에 재건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부족하니까 일본에 가서 차관을 비력한 거야. 갔는데 차관 공여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병철 회장이 저녁 때 지나가다 보니까 이발소가 있더래. 그 이발소에 들어가서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머리를 깎는데 근데 이발 일은 몇 년째 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네, 그럭저럭 60년째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당신 혼자서?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 이발도 대를 물려가면서 합니까? 이렇게. 저희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아들도 이발을 시킬 거예요? 물론입니다. 또 손주도? 물론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발 일을 말이야. 대를 물려서 하니까 이병철이 딱 그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야, 이발을 대를 물려서 가면은 이 기술의 전수가 바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일본인 나라가 이런 장인이 많을수록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깨졌지만 바로 재개할 것이다 라고 자기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아카사카의 이발소, 모리타 이발소인데 그 가게 이름이 제가 이병철 자서전에 그게 나와요. 근데 아카사카를 갔어. 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혹시 이 근처에 모리타 이발소라고 있냐 그랬더니 저기 있다고 가르쳐줘. 이병철이 1987년에 죽었거든요. 죽기 전에 모리타 이발소를 갑니다. 2달 전에 가서 자기가 쓴 자서전 한 권과 독일제 henkel 이발 기구 세트를 선물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장, 내가 앞으로 니네 가게에 37년 동안 지금까지 머리 깎았는데 못 올지도 모르겠다. 죽는다는 얘기지. 자기가 그때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발소 주인은 어리둥절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마지막이었죠. 마지막으로 내가 못 올지도 모르니까 이건 내가 쓴 내 자서전이고 이거는 독일제 henkel 이발 기구 세트다. 이거를 너한테 마지막으로 선물로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henkel이라는 거는 세계 최고의 머리 부엌칼, 가위. 이게 henkel이 세계 최고죠. 근데
1987년대에 죽고 그 다음에 못 왔는데 그 가게가 지금 있더라니까. 내가 가보니까. 근데 그 사장을 만났어요. 내가. 못 닮은 사장 만났으니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92세. 2004년도 92세였어요. 그 사장님이. 아, 이병철 회장 잘 알죠. 삼성그룹 회장님 아닙니까. 지금 아들이 하고 있어요. 아들이 62세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바톤 받는데 35년 걸렸어요. 밑에서 계속 머리 감겨주고 면도나 해주고 이러다가 바톤 체인지 35년 걸렸대. 이발. 1958년도에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최초로 공채를 실시하죠. 이런 사람들이 58년 삼성그룹이 공채를 시험할 때 들어온 거죠. 이어서 이제 현대차가 현대그룹이 59년도에 공채를 했죠. 현대그룹이 이제 공채에서 뭐 김용규,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전부 공채 출신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전원 CEO들을 뽑아서 가르쳤는데 흔히들 그 이병철 회장이 면접 시험을 볼 때 점쟁이를 동석시켰다라고 그러잖아요. 점쟁이가 신입사원들 면접 볼 때 쟤는 인상이 나쁘니까 뽑지 마라 뭐 이런 말 했다며. 그런 적 없어. 이병철 회장이 사장들한테 사원들을 뽑아서 사장까지 올라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뭐 교육을 중시하라. 교육을 열심히 시켜라. 삼성그룹이요. 교육 지금 빡세게 시킵니다. 부정부패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삼성의 감사반이 감사원의 감사반보다 더 빡세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1970년대 초반이 되면 삼성그룹에 원래는 비서실이 빡세죠. 삼성이 원래 비서실 시스템이 강한데 70년대에 들어와서 비서실 체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죠. 이 사람이 세지마 류조인데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은 원래 일본 대번영의 대위였죠. 이병철 회장이 물어보거든. 세지마 씨. 우리 삼성이 앞으로 더 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물건을 갖다 내다 팔 수 있는 유능한 무역 상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역 상사를 만들 때 가장 핵심은 정보입니다.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비서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 시스템을 삼성이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죠. 이 비서실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130개의 브랜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뭐 할 것 없이 이 브랜치에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삼성이 조직 기능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삼성은 내부 통신망이 잘 돼 있어요. 이 산요라는 회사는요, 좀 현찮은 회사예요. 산요하고 합작을 하거든. 왜 그러냐? 사실은 파나소닉, 마쓰시다하고 합작을 해야 되는데 이미 LG의 구인회가 마쓰시다하고 먼저 합작을 해버렸어. 59년대. 그래서 삼성이 마쓰시다하고 가봤더니 이미 벌써 손을 다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마쓰시다의 처남인 이우에 토시오가 창업한 회사가 산요입니다. 이 사람이 산요의 회장이 이우에 토시오라고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처남이에요. 산요 삼성 텔레비를 만들죠. 그러니까 59년도에 금성사가 제일 먼저 가전을 했고 이렇게 시작한 삼성이 2009년이 되면은 반도체, LED, 휴대폰, 가전에서 세계 1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병철 회장이요.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제가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도쿄 구상입니다. 도쿄 구상. 일본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오쿠라 호텔로 치죠. 두 번째로 좋은 게 제국. 세 번째는 뉴 오타니가 제일 좋다고 그러죠. 이 오쿠라 호텔 505호실을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그 당구를 썼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도 오쿠라 호텔 505를 써요. 지금 아버지. 근데 505호실을 내가 가보니까 나는 이병철 회장이 505호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좋은 디럭스룸인 줄 알았어. 스윗룸인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전혀 아니야. 스탠다드룸이야, 스탠다드. 1월 초에 여기 건너가서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신문 그냥 여러 개 사서 보고. 본인이 뭐 와세다 다녔으니까 일본말 잘하시니까. 그리고 그냥 텔레비에 경제 프로 같은 걸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서 힌트를 얻는 거야. 이 도쿄구상에서 나온 게 여러 가지 신사업 아이템인데 그중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도체죠. 자기가 읽던 보고서를 딱 내려놓고 결심을 하죠. 그 보고서는 약 80페이지짜리였는데 삼성전자의 수뇌부가 반도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거를 2달 동안 검토한 끝에 83년 2월 5일 새벽 6시 30분에 결론 내리죠. 전화기를 딱 들었어. 상대는 중앙일보의 홍진기 회장, 자기의 이건희의 장인이죠. 홍 회장, 우리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이거를 신문에 발표하셔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그 지시가 결국 오늘날 한국이 반도체를 먹고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역사를 움직이는 순간이 됐는데 당시 반도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약 2조 원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2조 원. 반도체는 누가 빨리 많이 대량으로 세계 시장에 이 싸움이거든. 희소성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걸 빨리 대량으로 두 라인을 건설하려면 1조 2조 원이 필요한데 이 2조 원이 삼성 그룹 전체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이었어요. 반도체에 진출했는데 처음에 고전했죠. 6개월 동안 연속 적자가 납니다. 연속 적자.
회장님, 우리 이거 반도체 꼭 해야 됩니까? 연속 적자 나고 앞으로도 뭐 흑자 된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병철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6개월 하자고 니 그거 덤벼 들었노? 끝까지 해. 끝까지 뭐라. 이 회장이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이게 회장이 무서운 거야. 이병철 회장이 경산에 있는 제일모직 공장을 간다. 그럼 딱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딱 보는 게 정원에 있는 소나무 전지 상태를 본대요. 소나무의 전지, 가지를 잘 자른 거. 딱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신발장에 신발 놓여 있는 거 딱 보고 지나가는 공원의 복장 딱 보고 머리 두 발 상태 딱 보고 딱 들어가면 다 맞는다는 거예요. 소나무의 전지 상태가 불량하다. 공장장이 김경영을 굉장히 엉터리로 하고 있다. 지나가던 공원의 복장, 머리 두 발 상태가 불량하다. 지금 회사의 기강이 쓰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딱 파악해서 공장장을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나 공장장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신라 호텔에 갔어. 자기네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식당인 아리학교를 갔어. 일식당 가서 사장 불러서 물어봅니다. 요새 뭔 생선이 제일 맛있노? 아, 요새 도미가 제일 맛있노. 아, 그래? 그 도미는 그거 몇 센치짜리가 제일 맛있노? 예, 30cm짜리가 제일 맛있노. 아, 그래? 그 산지는 어디 게 제일 맛있노? 남해 게 제일 맛있노. 아, 그래? 아, 그러면은 그게 색깔은 어떤 게 제일 맛있노? 그러면 붉은색에 약간 검은색이 도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면 계절은 그 어느 계절이 제일 잡는 게 맛있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아, 그럼 역시 겨울이 맛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사장이 다 대답해. 그러면 일본 도미하고 한국 도미는 어떤 게 더 맛있노? 그러면 아마 일본 게 더 맛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걸 용납을 못해요. 아마 이런 건 안 돼. 거기서는 대답을 했다 치고 일본 게 훨씬 맛있습니다. 아, 그래? 그 일본은 산지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게 큐슈도 있고 북에도 있고 그럼 큐슈 게 맛있노? 시모노세 게 맛있노? 그러면 근데 모르지. 그러면 호주 게 맛있노? 일본 게 맛있노? 그럼 모르지. 미국 과학은 어떻게 되노? 또 모르지. 이렇게 해서 20문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문답을 넘어가기 전에 사장들이 다 키워댄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20문답까지 통과했다나 100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100단계까지. 사전에 철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회장 자신이. 그리고 주방장을 딱 불러가지고 보래. 그 초밥 하나, 네, 초밥 주래. 그럼 초밥 먹잖아요. 그 양반은 소식가기 때문에 초밥을 8개밖에 안 먹었어요. 이건희는 40개를 먹어. 초밥은 6개가 밥 한 공기입니다. 6개가. 근데 이병철은 8개까지 먹어서 이건희 40개, 이건희 대식가야. 이건희는 그 아리아케에 가서 한 점에 10,000원짜리 40개 딱 먹고 일어나. 그러면 이런다고 주방장한테 초밥 먹으면서 이게 근데 밥알이 이게 초밥 하나에 밥알이 몇 개고? 이런다고. 230개죠. 이병철 회장이 그런 거야. 이 밥알이 몇 개고? 그러니까 주방장이 밥알이 몇 개라는 질문 처음 드는 거야. 그때부터 생쌀밥을 태고 쉬어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처음으로 지가 쉬어본 거야. 230개. 강남에 지금 남가스시에 남춘하는 생선초밥을 손으로 딱 쥐면 230개 칩니다. 오차 범위가 하나, 1, 마이너스 플러스 1, 2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이 솜씨 있는 장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230개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주방장 쉬어보니까 230개. 근데 그게 왜 230알이 돼야 되노? 이렇게 하면. Why 230알이냐? Why? 대답 못하죠. 인간이 가장 입속에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가 230알. 그런데 점심 때는 230알 맞노? 저녁은 200. 그러면 점심하고 저녁밥 틀립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틀려요. 요새는 같아졌어. 전에는 틀려. 점심 때는 식사 대용으로 먹기 때문에 밥알 수가 280알이었습니다. 전에는. 저녁 때는 술안주로 먹기 때문에 230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230알로 통일이 됐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장하고 20문답을 해서 20문답 이상을 통과한 놈이 없대. 그러니까 사장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언제 어떤 질문이 날라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병철 회장이 제일모직을 설립할 때 와이셔츠를 150장을 샀어요. 전 세계 명품 와이셔츠를. 리나리치, 구찌 뭐 싹 사가지고 입어봐. 매일 하루에 하나씩. 다 입어보고 나서 저녁 때 메모를 해. 이병철 회장은 메모 광안입니까? 항상 메모를 했거든. 그래서 이 와이셔츠 입어보고 뭐 단추가 잘못 붙어서 쫙 다 적어. 적어가지고 150장을 6개월이면 다 입어보잖아요. 매일 한 장씩 입어보니까. 메모를 딱 해서 공장장한테 제일모직 공장한테 내려보내. 리나리치의 장점, 단점, 구찌의 장점 다 내려. 그래서 지금 빈폴이 탄생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뭐까지 다니셨냐면 노인들이 이거 화장실에 이렇게 변기에 앉아있다 일어날 때요.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니까 옆에다가 쇠파이프를 달아놨어. 이런 거까지 지질해. 쇠파이프를 집으면 일어나기 쉬우니까. 또 일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밥을 먹고 계단을 1, 2 내려올 때 노인들이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넘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위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천장에서 내려뜨려라. 그럼 노인들이 그걸 잡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지시까지 다 한단 말이야. 이런 지시까지. 이건희는 거기서 한 줄 더 떠. 이건희 그러잖아요. 야, 삼성에서 트럭 만든다고
무슨 트럭? 예, 스카니아 걸 하나 복사해서. 트럭 만들기 전에 저 대한민국에 화물차 트럭 운전수 한 50명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스카니아를 몰아본 사람은 스카니아 차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볼보를 몰아본 사람은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일본 트럭 몰아보는 사람은 어떤 장단, 그거 다 조사해서 보고한 다음에 그때 트럭 만들어라. 그걸 메모줄에서 내려보냈어요. 이건희라는 사람이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건희는 적어도 길러진 천재야. 길러진 천재. 이건희 같은 경영자는요, 앞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 하죠. 사장도 쪽 많았고, 야, 생선 맛을 결정하는 게 뭐가 생선 맛을 결정하냐? 사장들이 딱 물어보죠. 너 대답해봐. 손도. 예, 역시 아무래도 신선도 아니겠습니까? 틀렸어. 넌 주방장의 칼솜씨 아니겠습니까? 예리하게 싹 도려내면 틀렸어. 넌 역시 산지가 좋아야 되고 계절에 따라서 틀렸어. 다 틀렸어. 이건희가 결론 딱 내렸어. 생선 맛을 결정하는 것은 두께다. 두께. 어느 정도 도톰하게 썰었느냐. 이게 이건희 결론이에요. 생선회를 많이 드셔본 분들은 그걸 아마 아실 겁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성 검토를 할 때는 4가지의 결정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이병철 회장은 회의석상에서요, 간부들끼리 토론을 시켜가지고 문제점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그러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토론시켜. 그래서 토론시키고 나면 개선 방침을 딱 정해. 다 정하고 나면 요 개선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고 가격은 얼마에 붙여서 하면은 장사를 하면은 이게 돈이 남는다 안 남는다를 좀 숫자로 표시해 보라고 그래. 매출은 얼마쯤 예상하느냐, 이익은 얼마쯤 발생하느냐, 시설은 얼마쯤 여기에 투자가 돼야 되느냐, 자산은 초기에 얼마를 투자했고 이 변동사항이 시장의 쉐어가 커지면서 어떻게 변동할 것이냐, 늘 것이냐 줄 것이냐, 그 다음에 경영상의 문제점이 생긴다면 이건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이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냐, 이런 거를 전부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거전에 숙제나잖아. 사장들한테. 야, 너희들 앞으로 삼성그룹이 10년 후에 뭐 갖고 먹고 살아야 되겠노? 그러니까 사장들이 한 달 동안 숙제를 줬어요. 그 공부해갖고 와서 이제 어전 회의가 열렸어. 그러니까 사장들이 손 들고 얘기했어. 예, 10년 후에 우리는 풍력 발전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너는 우리는 소형 인공위성 사업을 해야 됩니다. 뭐 많이 떠들었어. 이건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야, 너희들은 머리도 좋다. 나는 5년 앞에 일도 모르겠는데 너는 10년 앞에 일을 얘기하냐? 그러나 회장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10년 후에 뭐 먹고 갖고 살아야 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영 실적. 목표가 미달됐을 때는 왜 미달됐느냐 이거 규명해라.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에서요,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 근데 12마리 낳았다고, 에버랜드에서. 근데 일본의 아오야마 동물원을 갔더니 여기 돼지가 새끼를 13마리 낳은 거야. 그러면 이게 한 번 우연히 그런 게 아니다 이거. 딱 조사를 해봤더니 저쪽은 번번이 13마리를 낳고 이쪽은 번번이 12마리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랬잖아요. 저기는 왜 13마리고 왜 우린 12마리냐. 우리는 왜 13마리가 될 수 없냐. 한 마리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을 규명해라. 그리고 에버랜드 사장한테 명령하잖아요. 에버랜드 사장 돌아버리지. 그거 지 맘이지, 내 맘이야. 돼지 맘이지. 근데 이병철 회장은 왜? 내 맘이야. 돼지 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분명히 거기 원인이 있다, 원인이. 그 원인을 규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원인을 규명해. 그래갖고 한 마리 차이를 규명한 다음에 이 개선책을 어떻게 하냐. 사료를 좋은 걸 줘야 되냐, 아니면 종자를 개량해야 되냐, 이걸 밝혀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규명돼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일본을. 한 번 결정하면 반드시 실천해라. 반도체 했어. 2조 원 때려 박았어. 6개월 적잖아. 사장들이 회장님 그만할까요? 야, 사업을 6개월만 하고 관두냐? 끝까지 밀어붙여. 그래서 한다. 단 애시당초에 이 사업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접어버려. 그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이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접어버려.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은데 이건희의 뭐 자동차 수집 취미, 이게 자동차 사업 벌리면 돈이 5조 원씩 들어가는데 자기가 자동차 그거 취미 있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지. 계산이 있지. 사실은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앞으로 전장 체제로 시스템이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핸들이고 뭐 다 필요 없이 보통만 조작해서 갈 수 있는 차가 나오고 목표 지점만 딱 설정해내면 차가 알아서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전기 저장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이 전자가 강하니까 이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사장들은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이건 당연한 얘기고, 도입의 거점을 동경에 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일본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도입의 거점을 동경에 뒀어요. 근데 사실은 뉴욕에 거점을 둬야 되거든요. 유니클로 와이셔츠가, 작년에 유니클로 와이셔츠가 일본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돈 제일 많이 버는 핵심이 딱 간단합니다. 디자인은 동경과 뉴욕에서 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디자인은 초일르고 제품은 가장 저렴한 인건비에 가장 저렴한 재료를 쓴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유니클로가 일본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벌었어. 근데 이병철 회장이요,
뉴욕에 거점을 둬야 되는데 뉴욕에 거점을 못 둔 이유가 있어요. 비행기 멀미래. 비행기 멀미가 워낙 심해서 그 양반 미국을 안 갔어. 딱 2번인가 밖에 안 갔어. 그게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요. 그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비행기 멀미 때문에 삼성이 미국 진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비행기 멀미 안 했어. 사람은 다 주어진 몫이 다르죠. 정주영 회장은 중후장대 산업, 철강, 조선, 건설, 자동차 이런 중후장대로 정주영 회장을 했고 이병철 회장은 경박단소, 설탕, 양복, 제지,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LCD, 테레비, 가전 이런 쪽으로 경박단소. 이게 서로 틀리죠. 자, 이병철 회장의 어록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라. 경청. 남의 말을 잘 들으래. 이건희가 회장이 될 때 이병철 회장이 자기 암 걸려 죽기 전에 북을 써댔어. 경청.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네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자르면 안 된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신중하게 잘 들어줘라. 잘 듣고 판단하라. 이 경청이라는 거를 써줬다고. 이 목계라는 거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목계라는 건 나무의 닭이라는 뜻인데 나무닭이라는 거는 중국의 기성자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함부로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사 잘 된다고 기뻐하고 장사 안 된다고 슬퍼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담담한 마음으로 나무닭처럼 저 싸움닭이 자기한테 덤벼들어도 함부로 발톱을 내보이지 말라. 가만히 기다려라 말이야. 신용을 금처럼 여기라. 이건희 회장 그런 얘기합니다. 이병철도 그랬지만 신용은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건희도 해. 그러니까 이 사업가들은 그렇게 싫어요. 그다음에 메모광이 되란 말이야. 메모를 많이 해야 돼. 메모. 이병철 회장은 평생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에 욕조에 들어가고 욕조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메모 시작했어. 사장단 20문답부터 시작해서 다 메모해가지고 어전회의 딱 열어서 사장들 불러가지고 사장한테 어전회의 딱 열어서 한 사장 딱 걸려갖고 그 사장하고 20문답 시작하면 그 사장이 2시간 만에 가잖아요. 지쳐가지고 그날 오후 일과를 못 볼 정도였대. 이병철 회장 한번 걸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와이셔츠 150장 입어보고 메모했다는 거나 용인자연농원의 돼지 마리수에 대한 이병철 회장의 지시 같은 거. 그 다음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상 왕창 줘라. 그렇게 못하면 반드시 필벌이 있다. 벌을 줘라. 요새는 이게 좀 바뀌었어요. 상은 주고 벌을 주지 말라는 쪽으로 바뀌었어. 정상에 올랐을 때 변신하라. 이게 어느 정점에 딱 오면요. 그때 새로운 신종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자, 이병철의 일생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30몇 개의 회사를 창업했는데 보보시도장.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테스트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인생의 전부 시험의 무대였다. 보보시도장. 그런데 결국은 가는 자 닿고 이루는 자 행하더라. 가는 자는 결국 끝에 목적지에 닿았고 이루고자 하는 자는 결국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이병철 회장님의 신조지만은 우리 같은 범인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야 애 둘, 4명 먹여 살리기도 힘든 일생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종업원 17만 명에 거기 딸린 식구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기업가는 훌륭한 겁니다. 전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작가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글 쓰는 게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경제경영 쪽에 와서 공부를 하고 책을 26권을 쓰고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기업인이 예술가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예술가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볼펜 들고 쓰면 되는데 그러나 사업가는 종업원에 때 되면 봉급 줘야 되고 밥은 먹여야 되고 한쪽에서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원가 절감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은행 거래 잘해야 되고 이게 사업가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업가가 예술가보다 훨씬 어렵다. 과거는 예술가가 어렵다는데 이건 다 헛소리더라. 제가 보니까. 사업가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써온 책들이 사업가들의 훌륭한 점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는 자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상 60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더위에서 관설불을 들고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대한민국 사람. 브라디보스토크에서 영하 40도의 추위에 송위관 공사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 직원. 플러스 60도, 마이너스 40도, 100도입니다. 100도면 물이 끓는 온도예요. 이 100도를 동시에 견디는 세계 유일의 민족, 코리안이에요. 세계 유일한 민족입니다. 일본은 100도 절대 못 견딥니다. 이미 이 사병 자체는요, 세계 최강의 사병입니다. 100도의 온도를 견디고 진로소주 한 병이면은 1000리터도 간다니까. 거기다 위대한 리더십이 있는 사업가만 있으면 대한민국 세계 제패합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